네, 바야흐로 미국에서 이 대대적인 불체자 색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와중에 하루에 몇 명 이상 체포하라라는 소위 하루 할당량까지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남북 국경뿐만이 아니라 북부 시카고까지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수의 연방기관이 동원된 대대적인 단속 결과 하루에만 1000명씩, 1000명 이상씩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550명 정도는 체포 직후 곧바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단속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시카고가 아주 지난 일요일 날 상당히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하루였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시카고를 비롯해서 애틀란타, 콜로라도, LA, 텍사스주 오스틴 등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카고가 더 조금 그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것은 그 국경 차르로 임명된 탐 호먼이라는 그 총 책임자가 그 시카고에 그날 거기 가서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 본토를 넘어서요,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등에서도 이 불법 체류자 체포가 시행됐습니다. 이민 단속국뿐만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또 FBI, CIA 등등등 다 연방기관이 함께 연계해서 단속을 벌인 게 이번 단속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시카고에서 그 단속 현장을 진두지휘한 국경 차르 탐 호먼은 이 같은 작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미국 내 불체자들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이곳 LA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LA 단속 작전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은 캘리포니아 이민국 구금센터에 즉각 수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연방정부가 지금 잡으면, 체포하면 곧바로 아이디를 검사해서 아이디 서류를 제대로 못하면 바로 체포죠. 그러니까 처음에 불식 검문하면서 아이디를 보여달라, 또는 서류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서류가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불체자들을 서류 미비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증빙을 못하면 검문해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금한 후에 일주일 안에 다 본국으로 추방되는 아주 신속한 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구금 시설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며칠 만에 차니까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연방정부가 추가로 수용 공간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LA뿐만이 아닙니다. 이 밖에 또 애리조나주 투싼, 여기에도 이제 불체자 단속 작전이 펼쳐졌어요. 투싼의 그 홈디포 주차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ICE라고 하죠. 흔히 아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라고 해서 좀 깁니다만은 이제 짧게 이민 단속국이라고 할게요. 자, 이민 단속국이 그 투싼에 있는 큰 홈디포 주차장에 가갖고 거의 여러 명의 그 중남미계 이민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검문 검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체포하는 그런 장면이 TV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 뉴저지 마찬가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요, 이민국이 영장 없이 사업체를 급습해서 불법체로 신분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일이 있어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뉴저지도 최대 도시인 그 뉴워크에서는요, 그 이민국 요원들이 영장도 없이 사업체를 급습해서 직원들을 구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워크에 있는 오션 시푸드 디포라는 대형 수산물 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곳에 그 이민국 단속 요원 12명이 매장 뒤쪽, 그러니까 이제 뒷문으로 들이닥쳐서, 왜냐면은 단속 떴다 그러면 대부분 뒷문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2-3명이 앞문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머지 한 10여 명은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일단 검문 검색을 당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또 많은 중남미계 불체자들이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구를 완전히 앞뒤로 봉쇄하고 직원들을 신문하고 체포, 구금했습니다. 당시 그 이민국 단속 요원들은요, 적절한 영장 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인권단체에서 막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은 또 그렇습니다. 연방정부 즉 요원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꼭 국경지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여기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영장 제시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인권단체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그래서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작전과 관련해서 연방정부는 어디까지나 이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 초점을 맞춰서 표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뭐 그 홈디포나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수산물 센터 이런 데를 가서 앞뒤를 출입구 봉쇄하고 거기서 검문 검색하고 하는데 범죄자 아닌 사람 뭐 다 체포되는 거죠. 다 체포되는 거죠. 사실 범죄자만 타겟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체포하고 보는 거죠. 자, 그 마구잡이식 이민자 청소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부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자 가족들은 가벼운 벌금 외에는 정가가 없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체포해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려는 그 실무자들의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 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단속기관 일선에서는요, 그 실적이 부족하다라는 그 상부의 압박이 좀 심하다는 호소도 있습니다. 자, LA에서 몇 명 잡았어. 투싼에서 몇 명 잡았어. 뉴욕에서 몇 명 잡았어. 야, 뉴욕은 불체자가 투싼보다 훨씬 많을 텐데 요것밖에 못 잡았어? 투싼은 뉴욕보다도 인구 비율 또는 불체자 인구 숫자 비율이 적은데도 뭐 200명씩 잡았는데 너는 뉴욕 뭐 하는 거야? 너무 인권 따지다가 못 잡는 거 아니야? 막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장 제시니 무슨 인권이니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국 관리들이 행정부로부터 현재 하루 수백 명 수준인 그 현재의 체포 실적을 수백 명 갖고 안 돼. 무슨 소리야? 수백 명은 무슨 소리? 하루에 최소 1200 또는 좀 가능하면 한 1500, 정말 못해도 1200 1200명 이상은 무조건 잡아와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현장의 요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루 보통 950명, 1000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것보다도 400명, 많게는 500명 이상 더 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현장에서 단속하는 요원들은 할당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부에서 아래로 현장 요원들에게 지금 압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민국 아이스 요원들은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75명을 체포하라라는 매우 구체적인 할당량을 실제로 내려보냈다라는 전언입니다. 각 사무소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75명 이상 체포해. 그래야 하루에 다 합치면 한 1200에서 1500까지 충분히 될 터이니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님이 만족하신단다. 그래서 지금 할당량을 매우 구체적으로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너희 사무실은 하루에 75명 할당량이 내려왔으면 또 거기서 나가는 요원들에게 또 1인당 할당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요원들이 뭐 이거저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금 어찌 보면 마구잡이식 색출 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결국 현장 요원들에게 할당량을 매일매일 채워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무분별한 단속이나 무분별한 좀 인권 침해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달라스의 이민 변호사인 폴 헝커라는 변호사는요, 할당량을 이렇게 설정하면 이민국 요원들은 위험한 사람들 대신에, 그러니까 범죄 용의자 있고 그런 불체자를 잡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들이 저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한 명, 두 명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걔네들 한 명 잡으려고 위험한 불체자 한 명 잡기 위해서 두세 명이 가야 되니까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범죄 용의를 갖고 있는 불체자를 잡기보다는 놔두고 잡기 쉬운 그냥 순진한 불체자인 건 맞지만 좀 약한 불체자 이런 사람들을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좀 순진한 불체자 이런 경우에는 가서 한 사람 요원이 가고 뭐 두세 명도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민 변호사 측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이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민국 요원들의 휴가를 당분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강제로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몇 달 후에 휴가들 가라라는 식으로 좀 권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휴가를 미루게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매우 공격적인 그 단속에 나서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이민자들은 잔뜩 움츠린 채 이 당국의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고 또 당국의 눈을 피해 곳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한국 식당에서도 뭐 죄송합니다만은 불체 신분의 어떤 남미계 사람들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연락 끊고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당이 됐던 무슨 목공소가 됐던 무슨 기계 공작소가 됐던 갑자기 적지 않은 숫자의 그들이 숨어버렸으니까 지금 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카고 지역의 일부 이민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를, 그러니까 불체자 신분의 자녀죠. 그러니까 자녀가 괜히 학교에서 체포될까봐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도, 그런 부모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멀쩡히 어저께까지 여기서 놀던 내 친구가 오늘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물론 알겠지만, 그래서 학교에도 군데군데 안 나오는 빈자리가 있기도 하고, 또 일터에도 군데군데 직원들이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민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시카고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시카고에 있는 단체에서 소송한 거예요. 시카고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불합리한 체포나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물론 계속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이런 소송 갖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여하튼 집계를 보면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미 전국적으로 보면 몇 명이냐, 무려 1,4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60%는 뭐 100% 불법 체류 신분이고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전혀 아닌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임시 체류니까 이제 곧 무엇인가 이제 서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법 적정한 그런 체류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거 안 줄 거니까 조만간 이 임시 체류 허가 받은 사람도 곧 불체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려 1,4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국적별로 좀 볼까요? 멕시코 출신이 뭐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 출신이 75만 명, 인도 출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72만 명, 그리고 과테말라 출신 67만 명, 온두라스 52만 명, 중국 출신도 굉장히 많아요. 무려 37만 명이나 미국의 불법 체류 신분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출신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1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이민 단속국 요원들과 불체자들의 그 쫓기는 단속작전은 당분간 치열하게 계속될 전망이고요. 그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은 또 연방정부를 상대로 줄 소송을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로요, 그런데 이 같은 그 범죄 불체자들의 추방 작전에 지금 뭐 현장에서의 사람들은 범죄 용의자만 잡아가는 게 아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검문해서 불체자들은 그냥 싹 다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부의 발표는 범죄 용의자들을 우선적으로 표적으로 해서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만 우리가 이제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범죄 용의가 있는 그런 불체자들의 추방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매우 찬성한다, 아니면 또 매우 반대, 아니면 그냥 반대, 뭐 이렇게 여러 개 나눌 수 있는데, 자, 범죄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는요,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국의 성인 1,1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체자 추방 작전과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라는 응답. 이 찬성에는 적당히 찬성, 매우 찬성 다 포함해서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무려 82%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매우 찬성 65%, 어느 정도 찬성합니다라고 말한 사람 18% 이렇게 된다고 하나, 17%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네요. 6% 정도는 반대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당연히 찬성하시겠죠. 왜냐하면 거기다 이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범죄 용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체포.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80% 이상 찬성이 나오죠. 만일 그렇지 않고 범죄 용의자가 있던 없던 불법 체류자들을 불신 검문을 통해서 다 체포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금 달라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차이점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LA의 한 그 주택 지붕에 수박 크기만한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ABC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그 LA의 한 부부가 젯블루 항공사를 상대로 $100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새해 첫날 저녁 8시쯤 그 마이클 리스와 리아 페라리니라는 그 부부의 침대 위로 갑자기 수박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꽝 떨어지면서 지붕을 뚫고 방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얼음이 지붕을 뚫고 떨어졌지만 다행히도 이제 이 부부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 얼음 덩어리는 그럼 뭐냐? LA 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던 그 젯블루 항공사의 여객기 에어버스 A321로 밝혀졌는데 그 여객기에서 공중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입니다. 연방항공청 조사 결과 해당 항공기의 물 공급 시스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항공기의 물 공급 시스템에서 그 밸브가 좀 제대로 잠겨지지 않아서 거기서 물이 막 새기 시작했답니다. 공중에서 하늘에서 날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물이 새면서 이 밖으로 나오니까 워낙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섭씨로 영하 20도, 30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공기에 지나가는 상태에서 물이 새니까 물이 새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어버리니까 그 얼음이 점점 커지죠. 물이 새는 만큼. 근데 나중에 너무 커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객기로부터 이 얼음 덩어리가 분리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게 LA의 한 주택의 지붕을 뚫고 방으로 떨어진 겁니다. 침대 위로 떨어진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소송을 낸 이 부부는요, 그때 그 사건을 겪은 뒤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심한 공포에 떨고, 또 밤에 잠을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우면 또 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보상금이 $100만 제가 봤을 때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대해서 젯블루 측은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서 항공기를 운영했다라면서 일단 책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항공사 책임이 될지 아니면 항공기를 제조한 제조사, 그러니까 A321이니까 에어버스죠. 에어버스가 프랑스 거잖아요. 그 항공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게 될지 여하튼 법원 판결이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그러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지난 2023년 8월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매사추세츠 지역의 한 가정집 지붕이 역시 비행기에서 떨어진 얼음 덩어리에 관통돼서 똑같이, 이번 사건과 똑같이 천장이 박살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공기에서 떨어지는 그 얼음은 그렇다고 해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매우 드문, 사실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만은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 번의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공사의 책임 여부는 사고의 원인과 예방 가능성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부부가 제기한 그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은 항공사의 과실 여부, 그리고 피해 규모, 또 항공사가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또는 충분한 사전의 조치를 과연 얼마나 했는지 등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게 정말 어떻게 판단이 내려질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재판부의 그 판결이 내려지면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늘의 날벼락 판결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토리는요, 관세 폭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폭탄이 아니라 관세 폭탄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이 그냥 위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조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사이에서 이번 주말인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주말인 2월 1일 우방이라고 여기는 캐나다와 그리고 뭐 좀 짜증나지만 멕시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한 콜롬비아 정부가 25%의 관세 폭탄을 엊그제 맞았잖아요. 그 관세 폭탄을 맞은 뒤에 불과 9시간 만에 그냥 백기투항했죠, 미국에게. 그 미국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이 협상에 앞서서 관세를 미국이 먼저 때려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와 또 스티븐 밀러 그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관세를 그달에 때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허세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것 같다라는 전언입니다. 먼저 관세부터 부과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선관세 후 협상.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작전이 있죠. 그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캐나다도 또 만만치는 않아요. 캐나다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캐나다도 이제 좀 움찔하는 거죠. 반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무역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캐나다의 맞대응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캐나다의 자동차나 캐나다의 목재가 거의 뭐 필요하지 않다. 또 식품도 필요 없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제품이 얼마든지 생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그렇진 않아요. 목재 같은 게 이제 캐나다산이 더 좋고 퀄리티가, 그리고 가격도 수입품이긴 하지만 가격도 더 저렴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식품도 뭐 미국 식품, 캐나다 식품 뭐 같을 수는 없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게 이제 캐나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캐나다에 공장이 있고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죠. 아직은 이제 미국에서 그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다 필요 없어. 뭐 자동차, 목재, 야, 우리도 있어. 필요 없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닌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뭔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말해놓고 봐야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당연히 캐나다에게 더 큰 타격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캐나다의 지난 2023년 그 경제 내용을 보면요. 미국으로 보낸 캐나다의 수출액이 무려 5,4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 물건을 사준 액수가 지난 23년에 5,4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5,400억 달러가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캐나다가 1년 동안 전체 수출하는 액수의 무려 약 한 4분의 3 정도 되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하고 잘못된다면 삐끗한다면 캐나다 경제가 당연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언감생심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꿈꿀 수는 없는 것이 캐나다의 입장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멕시코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서둘러 트럼프에게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꼬리를 내린다라는 표현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해드릴 말씀 들으면 정말 꼬리를 내렸다라는 표현이 쓸만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멕시코는 중국 기업들의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게 있었거든요. 중국이 그 멕시코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제 같이 뭘 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 일부를 지금 홀드 시켜버렸습니다.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눈치 보느냐고. 심지어는요, 중국산 수입품을 다른 나라의 것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서 미국에게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참 중국으로 봤을 때는 참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는 이제 멕시코로서는 어찌 보면 좀 모험입니다.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이니 말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감수하고도 미국하고는 일단은 당분간은 잘 지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빨리 한 거죠.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 멕시코의 그 여성 대통령입니다.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염두에 둔 결정을 서둘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에 그것도 뭐 5% 10%가 아니라 25% 50% 이런 식으로 현실화될 경우에 그 북미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완성되기 전까지 각종 부품이 여러 차례 다른 뭐 이 나라 저 나라 국경을 넘어서 가공되는 게 현재 그 자유무역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유무역 구조 생산 방식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동차 같은 제품은요, 그 부품이 수만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것은 중국산이고 어떤 것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이고 또 어떤 것은 미국산이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인도네시아산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복잡하니까 이 자동차가 어디까지가 수입품 자동차라고 해야 하고 어디부터가 미국 제품인 건지 좀 복잡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은 제품이. 그래서 혼란이 생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심플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몰라. 그러니까 공장을 여기 미국에다가 세우고 미국에서 만들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럼 관세 안 물어도 되잖아. 몰라. 관세 물든지 아니면 미국에다 공장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해. 아주 심플하게 나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당분간 여러 가지 과도기에서 좀 어려운 상황, 혼란 상황 이것을 좀 빨리 이제 지나가면 좀 안정된 상황이 올 텐데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 타실 때 여러분들 복장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저나 뭐 여러분들은 조심할 일은 없는데요. 지금 중요한 복장 규정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 미국의 항공사들이요, 승객들의 복장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CNN 보도를 보니까요, 스피릿 항공, 대표적인 저가 항공이죠. 뭐 저가 항공이라 해서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국내 여행사 위주로 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굉장히 그 노선도 많습니다. 스피릿 항공의 사례가 첫 번째로 소개가 됐는데, 자, 스피릿 항공은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경우에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추가적으로 옷과 문신 등 뭐 신체 예술 등이라고 하면서 어떤 외술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 역시 항공사 판단에 의해서 퇴장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복장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부적절한 옷차림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습니다. 첫째, 속이 훤히 비치는 옷. 둘째, 노출이 심한 옷. 셋째, 가슴이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옷 등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스피릿 항공이. 그리고 이제 신체 이렇게 이것저것 차는 그런 신체 장식에도, 안 된다고, 혐오스러운 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줄줄이 주렁주렁 차는 거, 혐오스러운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부가적으로 추가시켰어요. 뭐냐면, 문신. 네, 문신.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문신을 드러내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걸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문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긴 옷을 입던지 이런 식으로 커버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걸 혐오스럽게 문신을 내놓고 타는 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스피릿 항공 측은 원래 음란하거나 그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류는 그동안에도 금지했었는데
이번에 좀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최근에 항공사가 이 부적절한 옷차림을 한 승객을 여객기에서 퇴장시키는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논란이니까 아예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행기표 사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앞서 지난 10월에는 여성 승객 2명이요. 이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내리라는 하선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승객들은 배가 다 드러나는 크롭티라고 하죠. 크롭티.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배꼽티. 네, 배꼽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이제 각자 승객 복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피릿 항공처럼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공통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항공사만 좀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하와이안 항공. 자, 하와이안 항공의 경우에는 승객들의 수영복 착용, 그러니까 하와이는 막 수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영하다가 수영복 차림으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수영할 때는 괜찮지만 비행기 그 상태로 타면 추울 텐데 여하튼 있나 봐요. 그래서 승객들의 수영복 착용 탑승 금지한다. 또 맨발 탑승 금지한다라고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바지는 허용하되 남성용 삼각 수영복, 남성용 삼각 수영복 금지, 또 여성용 비키니 수영복 금지라고 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옷차림이 음란 또는 외설적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다른 항공사 볼까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항공도요.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옷, 또 맨발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가장 구체적이지 않은 명시를 해놨다. 그래서 비교적 좀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사죠. 델타 항공. 델타 항공은 이 규정에 구체적인 복장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객의 행동, 복장, 위생 또는 냄새도 포함됩니다.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해당되는 승객을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브로드하게 해놨는데 항공사에서 적용하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더 많이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델타 항공은. 사실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규정 별로 신경 쓸 일 없죠. 그렇게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같은 비행기를 탄 그 옆자리 손님이 외설스럽거나 혐오스러운 복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정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복장 규정도 이렇게 됐다라는 건 우리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 복장이 좀 쾌적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끝으로 건강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년기에 매주 120분 내지 150분간, 120분이면은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그러니까 하루에 그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요. 나눠서 봤을 때 토탈.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하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1%나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당뇨병, 치매, 암 등 30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의 제인 손턴 교수팀은 신체 활동과 노년기 건강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노년기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잠재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요. 또 삶의 질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올해 캐나다의 경우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의 인구가 향후 20년 안에 지금보다 3배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자들의 건강이 그들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사회 전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인의 80% 이상은 신체 활동 가이드라인의 그 권장량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이 안정적인 경우 등을 포함해서 모든 성인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최소한 중정도, 중강도 내지는 가능하다면 고강도까지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당 2시간 내지 2시간 반의 그 중증도 신체 활동, 즉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노년기의 활발한 신체 활동 수준은 인지력, 정신건강, 삶의 질 향상과 매우 관련이 깊다라면서 신체 활동은 허약하거나 이 넘어질 위험이 높은 그런 노인을 포함해서 고령층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넘어지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넘어지면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평소에 뭐 약한 강도에서부터 중간 강도 이렇게 운동을 좀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을 평소에 좀 하는 사람은 조금만 걸렸다 하더라도 안 넘어지는데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치명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캐나다 연구팀의 엊그제 발표가 나온 것을 빌려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영상을 또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아이고, 누가 몰라. 근데 지금 내가 운동할 정도의 기력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하기에 기력이 뭐 너무 부족하다라면 최소한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뭐 집 안에서 부엌에서 리빙룸, 리빙룸에서 방 안으로, 방에서 다시 부엌의 다이닝 테이블로 걷든지 뭐 이렇게 굳이 나가서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집 안에서라도 최소한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